2차 전지 관련주가 로봇 테마의 붐을 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배터리 좀 전격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윤석전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꽤 든든한 우군을 등에 업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엄청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배터리에 어떻게 보게 되면 확산에 네.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분석들은 계속 해왔었죠. 네. 근데 이제 느닷없이 휴머노이드의 어떤 개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좀 열리면서 특히 배터리, 그다음에 고밀도 배터리를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26년은 단순한 이제 R&D 단계를 넘어서서 사실은 상용화 원년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공장에 투입되어서 실증을 진행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향후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어떤 시장이 열릴 것이다. 가장 이제 많이 인용되는 어떤 시장 분석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이겠죠.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약 389억 달러, 그러니까 약 50조 원 규모의 어떤 시장이 열릴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예측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6배 정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전망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35년까지는 전 세계 로봇 출하량은 연간 한 140만 대. 그러니까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라는 게 원래 이제 B2B, B2C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성장 로드맵 같은 거는? 일단은 이렇게 전망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일단 B2B부터 시작을 할 거다. B2B. 예, 그다음에 이제 B2C로 가는 거는 그래도 한 2030년 이후가 돼야지 B2C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1단계는 이제 내년까지입니다. 27년까지. 이게 이제 제한적 B2B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위험한 물류 현장 등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사실 테슬라 공장에는 이미 옵티머스들이 배치가 되기 시작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BMW 공장에서도 피규어 O2라는 것들이 서서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아틀라스의 어떤 투입을 갖다 준비 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단계는 이제 28년부터 한 30년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제한적 B2B를 넘어서 일반 B2B로 상용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고 AI가 이제 한층 좀 정교해지면서 건설업이라든지 기타 좀 복잡한 제조업들, 그다음에 경비라든지 순찰 등 어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쓰일 거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3단계가 이제 2030년 이후부터인데 이게 이제 B2C 가정용 서비스죠. 가령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인 돌봄 등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으로 진입하는 어떤 시기가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 되게 재밌는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유선으로 쓸 수 없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에 되게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그 기사 제목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휴머노이드에 딱 장착할 것도 좀 제한적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성능을 또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이 되는 배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시장 규모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35년경에 한 140만 대 정도가 될 거고 연간. 이게 2050년경에는 수억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수억 대입니다. 수억 대.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은 이에 비례해서 연평균 한 30에서 40% 정도 초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되는 어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보다는 용량이 한 20분의 1에서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경우는 평균 50kWh가 넘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용량이. 근데 휴머노이드에는 보통 2에서 4kWh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3kWh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에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량보다는 개수가 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 개수. 근데 다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왜 그러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협업을 하고요. 이 어떻게 보게 되면 무거운 짐을 올려야 되는 거고, 뭐 점프도 해야 되고요. 이게 순간 출력이 매우 중요하지요. 또 안정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는 약간 다른 스펙이 요구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순간 출력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절, 액추에이터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라고 하려면 배터리가 전력을 한꺼번에 뿜어주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FP보다는 삼원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LFP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예요?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네, 밀도별로.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로봇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또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3원계 이상의 배터리들이 장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평론가님, 그 배터리의 모양, 형태, 우리가 폼팩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이게 당분간은 네. 전고체로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원통형 배터리, 그중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테슬라 옵티머스에 4680 배터리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네.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그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왜 유리하냐면은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터리를 갖다가 장착할 수 있는 어떤 부문이라고 할까요? 이게 딱 한정이 돼 있어요. 네. 가슴이라든지 네네네. 복부. 뭐 요 정도밖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넣을 공간 자체가 전기차만큼 이 광활하지 않고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라고 해서 바닥에 이렇게 평평하게 넓게 깔잖아요. 이런 공간 자체가 사실은 나오지를 않는다는 네,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4680은 왜 그러냐? 원통형 중에서 2170도 있는데 2170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용량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가령 뭐 한 2.3kWh 정도를 갖다가 채우려고 한다면은 이게 한 130여 개, 한 수백 개가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요? 예. 예. 근데 이제 4680 배터리는 뭐죠? 한 25개? 한 30개 이내면은 같은 용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름이 또 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4680은 적당한 크기로 이걸 묶어가지고 그 몸통 안에 탑재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각형이라든지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피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걸핏하면 이렇게 막 넘어지고 넘어지면 안 하고,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그 원통형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을 갖다가 끼워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뼈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척추나 뭐 다른 어떤 뭐 갈비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걸 갖다가 원통형을 갖다가 그 배터리를 갖다가 그 자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원통형 캔은 그 자체로 매우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배터리 케이스나 뭐 폴더를 갖다가 최소화해서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구조물로 쓰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또 있겠어요. 로봇의 전체 무게가 줄어들겠죠. 네. 다른 구조물을 세우지 않아도 되니까 로봇 몸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구조물이 아니라 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 자체로 무게를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경제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도 쓰고 있잖아요. 이미 대량 양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대량 양산으로 인한 어떤 원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70 계통의 어떤 배터리를 쓰는 것보다도 4680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들어가는 배터리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갖다가 배선으로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용접 포인트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게 원가 절감의 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안정성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각형이나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어떤 폭발이라든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갖다가 물론 뭐 BMS 시스템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불어오를 때까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내압이 찰 경우에는 벤트를 통해서 가스를 갖다가 분출할 수 있게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거고요. 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겉 부분이 스테인리스 그 스틸 캔 소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이 뭐 일을 하다가 좀 넘어져가지고 충격이 네.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좀 손상이 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당분간은 4680 계통의 원통형 배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주류 폼팩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다 이제 기대주인 듯해요. 네네네. 개입 배터리 업체에게 어떤 기회가 올 것인지 네네. 그거를 평론가님께 좀 분석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를 갖다가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그게 어렵다는 걸 갖다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잘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26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창 2 공장에서 4680 배터리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리조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 46 시리즈 전용 공장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테슬라 옵티머스의 초기 물량을 갖다가 공급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네네. 있어요. 삼성 SDI는 어떠냐? 일단은 현재는 그 현대차 그 서비스 로봇인 달리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 사러 매장에 가면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조그만 로봇 있어요. 그게 달리거든요. 그다음에 무메드라고 있죠. 거기 21700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공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형 아틀라스에는 46파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46파이 배터리를 갖다가 양산을 이미 시작했어요. 25년 3월부터요.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에는 아직 쓰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어디 쓰이느냐? 소형 모빌리티에 쓰이고 있거든요. 가령 뭐 전기 바이크라든지 스쿠터 같은 게 있죠. 전동 스쿠터. 전기 바이크. 예,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삼성 SDI가 이제 소형 모빌리티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공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기 바이크라든지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도 안전성에서 약간 좀 유연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성 같은 경우를 갖다 충분히 테스트하면서 양산 수율을 갖다가 완벽하게 잡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쪽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잡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형 아틀라스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 현대차의 그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있죠. eGMP를 갖다 대체하는 EM 플랫폼. 그다음에 고성능 제네시스 라인. 뭐 여기에 이제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용으로 본격 양산되는 거는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없는데 BMW의 이제 차세대 그 네, 전기차 네, 플랫폼 노이에 클래스인가요? 거기에 들어갈 거고요. 이제 그 삼성의 SDI는 4680보다 46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길이가 더 긴 4695, 46110, 46120을 만들거든요.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은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지금 양산하는 것도 4695이고요. 4680을 넘어서. 그러니까 두 회사 공이 높이가 그, 크죠. 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미 다 준비를 끝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오늘 2차전지 관련주랑 또 전기 자전거 섹터가 그 같이 뛰는데 그 맥락이네요. 네. 전고체 배터리와 휴머노이드 로봇, 전고체 배터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는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로봇이라는 건 실내에 들어가서 일하잖아요. 전기차는 그래도 야외를 주행하는 거니까 실내에서 주행하는 게 아니니까 네. 가령 뭐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그 여파가 덜하는데 만약에 중요한 어떤 산업 현장에서 불이 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배터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거 큰일이죠. 그렇죠. 가정 내에서 불이 났다 그래도 더, 그거 더 큰일이죠. 안정성의 문제. 근데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안전성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니까 불이 거의 안 난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분리막이 안 들어가도 되고 전고체니까 그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 공간만큼 남으니까 거기에 양극할 물질을 갖다가 많이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갖다가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 밀도는 높으면서 가볍고 안전성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향후 필수적일 거고요. 근데 왜 전기차보다 로봇에 먼저 쓰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먼저 쓰일까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가령 뭐 60kWh, 70kWh가 되겠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kWh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 소형 용량이 들어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또 초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도 한 뭐 2억 원 정도를 예상하잖아요. 거기서 뭐 얼마 정도 비싸도 그게 그렇게 큰 비중 높은 어떤 가격 부담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비싸도 로봇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로봇에 쓰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 그럼 예상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삼성 SDI는 사실은 2025년부터 전고체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샘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알려진 바로는 군사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구조용 로봇처럼 가격 상관없이 극한의 어떤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수목적 로봇에서 테스트를 갖다 진행 중인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요. 27년에서 28년 정도 되면은 아틀라스에는 분명히 탑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203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대중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 생산 단계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은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일반 산업용 로봇으로 확산할 시기가 될 거고 그때 이후로 이제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거는 전기차나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UAM 등에서 먼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삼성 SDI도 빠르면 내년부터 탑재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7년부터 양산 계획을 잡고 있는 네. 거니까요. 지금 벌써 샘플 공급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전기차 아니어도 로봇이나 그 UAM 이쪽에 네네네. 활용도가 있으니까 일단 먹거리는 챙긴 셈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기차 캐즘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 그 시장에 맞춤형 배터리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드렸고요.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DI 실적이 나왔는데 뭐 일단 수치가 썩 좋은 건 아닌데 4분기는 그래도 매출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네네.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적자 규모도 좀 아직 물론 적자가 작은 건 아닌데 적자도 좀 줄고 그래서 SDI가 좀 뭔가 좀 좋아지는구나. 이거 사실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에서 한번 느꼈던 바긴 한데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SDI 실적 관련돼서 얘네가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게 여러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와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NCM일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 관련돼서 2차 전주들이 좀 반등하고 있는 것과 이게 맥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렇죠.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겠죠. 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사로부터 구애를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갖다가 적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극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슴이나 배 정도, 그렇죠. 아니면 등 뒤 뭐 이 정도인데 면적이 전기차처럼 광활하지 않아요. 전기차는 바닥에 스케이트보드 형식으로 깔지만 이거는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으니까 네. 여기에는 당연히 소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고밀도로 예, 뭔가 전기차의 한 네. 20분의 1 정도의 소용량인데 대신 20분의 1 정도. 고밀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를 갖다가 만드는 그거는 뭐 중국 회사들도 뭐 어느 정도 도전을 한다고 하지만 CATL은 미드니켈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고 있지만 파라나라든지 뭐 9반반 정도의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아직 기술적인 역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 전반의 기술력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이거 뭐 중국 회사 중에서 세계 1위 배터리에 CATL이라고 보통 그러니까요.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드니켈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미드니켈과 하이니켈과는 또 하이니켈 배터리가는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네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손을 벌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예고가 됐었던 그동안에 우리가 로봇이 뭐 춤추고 뭐 마라톤 네네. 뛰고 뭐 2단 협차기하고 이런 거에만 빠져 있었는데 네. 결국 그렇게 잠깐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뭔가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 네. 집에서 뭔가 가사 일을 하거나 그러려면은 시간을 한참 일하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위해서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현재 중국의 배터리 기술력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배터리 수준은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게 한 2.3kWh 정도 되는데 네. 이게 2시간 정도밖에 못 버텨요. 그건 어디 거예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건 LG 4680 쓸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라는 거는 하루에 뭐 한 10분 정도, 뭐 20분, 1시간 내외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전하고 이렇게 머물잖아요. 그다음에 예. 순간적인 가속을 한다거나 출력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산업용 로봇을 피지컬 AI 로봇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를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연산을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머리를 레이더, 막 연산을 라이다, 하고. 이런 거 해야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수십 개 액추에이터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50kg에 달하는 물건들 번쩍번쩍 들어 올려야죠. 네. 그러니까 이 고출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고출력, 그러니까 고밀도의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그 3원계 최소한 하이니켈 최소한.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그렇죠. 3원계보다도 훨씬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으니까. 다만 근데 현재까지는 기술적 허들, 가격적 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싼 거고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아직까지 검증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로 그러면 뭘 써야 될 것이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다음에 그 테슬라 옵티머스를 보면 알아요.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원통형 배터리 4680 보통 원통형 네, 네, 배터리가 네, 네. 왜 좋으냐? 원통형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도 일단 높지만은 여기 배에 들어가면 이게 원통형 배터리 안에 알루미늄 캔이 있잖아요, 바깥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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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척추라든지 골격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갈비 역할을. 아,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예,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로봇의 기타 구조물을 안 집어넣어도 원통형 배터리 자체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럼 설계부터 그 원통형을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할 수도 지금 있겠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자꾸 이 표준이 이제 그 되고 전고체로 있는 가기 전에는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680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이제 대량 상생에 의해서 낮아지고 있는 단계란 그러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히 대량 양산이 되고 가격도 안전성이 떨어지고. 검증이 되고 네, 가격도 안정성 떨어질 되고. 때까지는 일단 그 증검 다리로 4680 배터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딱 드는 궁금증은 네. 아 그럼 언제까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언제까지 요 하이니켈 배터리가 로봇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한 2, 3년, 3, 4년 정도 보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봐야 일단은 된다? 삼성 SDI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24년 말에 이제 A 샘플을 갖다가 벌써 만들어서 이게 시제품이죠. 네. 그다음에 25년 상반기부터 B 샘플을 갖다가 했다라고 해요. B 샘플이라는 게 뭐냐면 차량 장착용 엔지니어링 샘플이니까 바로 이제 상업 생산 바로 전 단계에 들어왔다는 아 거고요. 많이 근접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동맹이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 계속 떴잖아요. 삼성 SDI, BMW, 솔리드 파워. 이게 됐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 여기서 내년 상용화가 그거는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솔리 파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거고요.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하고 있고요. 고체 에너지, 고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네. 그럼 황화 리튬 누가 만드느냐? 삼성의 SDI 같은 경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만들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이걸 갖다가 원가 경쟁력이 가장 강한 회사는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예요. 리튬도 직접 채굴하죠. 광산을 갖고 있죠. 일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황황이라든지 황화물도 사실은 코크스를 갖다가 만들 때 부생가스가 발생하잖아요. 예. 여기에 그 황이 다량 함유돼 있어요. 기존에 이걸 갖다 폐기물이니까 황이라는 게 계란 썩은 데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거에는 그냥 폐기해서 버렸는데 폐기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버리지 않고 여기서 황을 갖다 추출해내면 돼요. 추출해서 화합물을. 그러면은 비용도 줄이고 오히려 돈 벌고. 그렇죠.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그 지금 황화 리튬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물론 이제 삼성
SDI랑 어떻게 보게 되면 수직 계열화가 되는 회사들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할까 소재단이라든지 부품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직 계열화든지 공급망을 갖다가 완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이 소위 말하는 전고체 배터리 요 공급망에서 네네. 탈중국 문제가 어떤 이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탈중국을 갖다 거의 했다라고 봐야지. 왜 그러면 그러냐면은 이저 솔리드 파워 여기도 국내 업체입니까? 솔리드 파워는 미국 업체인데 미국 국내 업체. 사업장이 있어요. 천안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튬이라든지 황 같은 경우를 갖다가 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자체 조달이 가능하잖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뭐 이 탈중국 공급망을 완전히 이뤘다라고 봐는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 안 됐을 뿐이지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른 편입니까?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굉장히 얘기할 수가 빠른 있죠. 편이에요. 뭐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실제로 뭐 중국에서 탑재됐다라는 얘기가 하고는 있는데 네. 글쎄요.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왜 그러냐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면 반드시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양극재 자체가 또 특수 코팅을 해야 됩니다. 전해질하고 이 전해 액이 이 아니라 이건 전해질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막이 없는 거잖아요. 네, 분리막이 고체하고 이 양극재 기존의 양극재가 닿으면 양극재가 산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네. 이 산화를 막기 위해서 특수 코팅을 해야 되고요. 네네. 이 충방전을 반복을 할 때 이 입자가 부서지는 현실 때문에 반드시 단결적 양극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존의 하이니켈 양극재보다도 더 진보된 형태의 양극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이니켈 양극재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뉴스가 그게 크게 안 되지만은 이미 그 재생능원이라고 있잖아, 롱바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양극재 만들고 있어요. 거기 그 CEO들이 옛날에 그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출신들이 가서 그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 회사는 어디 회사입니까?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고. 근데 LG랑 지금 특허 소송 걸렸잖아요. 이거 우리 특허 침해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특허로 막고 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미 전에 갖고 있었던 기술이니까. 특히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 왕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가 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황다에서도 독일에서 이겼고요. 그 이긴 여파가 지금 어디까지 오냐 이게 약간 격가지로 세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R사가 그 하이브리드 그 SUV를 들여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황다 제품을 쓰고 있어요, 배터리를. 근데 그거 이미 특허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왜냐면 독일에서 폐쇄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팔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3원계 양극재 이상으로 갈수록 한국의 특허가 무섭다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마치 반도체에서 ASML의 EUV 장비 못 들어오게 그렇죠. 미국에서 막아서 네, 좀 네, 뒤처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네네. 배터리도 위로 가면 갈수록 하이니켈로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그렇죠. 뭐 전고체나 이런 식으로 더 진보하면 할수록 네네네.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우리 업체들을 따라오거나 넘어서기에는 자꾸 장벽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 그렇죠. 이 하이니켈 양극재의 기본은 하이니켈 양극재잖아요. 하이니켈 배터리만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자체는 아직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고 전고체 양극재로 가려고 그러면 하이니켈 양극재에 또 진일 보관 양극재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야 하나 돼요. 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중국 그 지금 기존의 양극재 회사들이라든지 배터리 회사들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단기간에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어디 에코프로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 하이니켈 양극재에서는 세계 1등이에요. BNM이라든지 롬바이 다 제치고 아직도 1등입니다. 글로벌 1위.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그러면 사실 전고체 양극재로 가는 것도 결국 국내 에코프로 BM이나 이렇게 그렇죠. 양극재를 이미 잘 하고 있는 데서 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SDI의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커버하는 데는 에코프로 BM이죠. 그것도 에코프로 BM이고 그러니까 전고체도. 그러면 이미 이제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할 때마다 항상 걸리는 게 뭐 그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게 걸리는 건데 그래서 내재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비단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UAM이라든가 그렇죠. 뭐 우주 방사 다 네. 이게 그 고밀도 배터리가 필요한 건데. 네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길게 보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제일 앞서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도 탈중국화돼 있고
이건 우리가 진짜 거의 장악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가져도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기존에 이제 배터리에 둘러싼 서사는 삼원계가 월등하다는 게 맨 처음에 서사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서사는 뭐 LFP가 LFP 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계를 네. 장악한다.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그렇게 썼죠. 그때마다 제가 반박을 했죠. 그렇지 않을 거다. 왜 그래? 그런데 이제 지금 서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배터리는 뭐냐? 삼원계 배터리가 더 우수할 거다. 이 글쎄요.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정설이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이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LF 배터리가 이렇게 막 지금 시장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결국 ESS 그렇죠. 부분이 때문에 큰 거잖아요.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좀 쓸만한 차들은 네. 사실은 3원계를 쓰고 있는 것도 네, 우리가 네, 네. 많이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더 고밀도 또 고효율성의 배터리가 필요한 시장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점점점 우리 배터리 업계의 시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을 이제 처음에 네네. 얘기를 했던 건데 아까 로봇이 이제 사이즈가 작고 그래서 고밀도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로봇 쪽 배터리 시장이 과연 우리 배터리 업계가 그림을 좀 그려볼 만한 큰 시장일 거냐라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 20분의 1의 용량에 그러니까 불과하다는 점을 작으니까.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가령 이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피지컬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시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가동. 그럼 하루에 10번 정도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봐요. 쉽게 생각해서. 이걸 하루에 10번 충전하면 이 배터리 남아나겠어요? 그리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이거 번거로워요. 계속 쓰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걸 쓰면서 또 충전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20분의 1 정도 수준에 들어가지만 배터리 교체 주기는 훨씬 짧다는 얘기예요. 전기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10년에 배터리 한 번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훨씬 많다. 그렇죠. 아. 교체 수요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게 한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얼마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될까? 교체 수요가 훨씬 많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고성능 고밀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격 자체가 높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거고요. 그럼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커질까라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2030년에 골드만삭스는 한 14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해요. 휴머노이드를.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근데 2035년에는 얼마가 되냐? 수억 대예요, 수억 대. 아 이게 이게- 불과 5년 차인데 이게 엄청나게 폭증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B2B부터 시작을 하겠죠. 산업 현장이라 이런데 나중에 이제 B2C 가정용까지 들어가면 이게 그렇죠. 수억 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를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벌써 26년이잖아요. 앞으로 3, 4년만 정도만 지나면은 이게 눈에 띄는 규모로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체 수요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 교체 수요 부분은 그거는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냥 우리는 하나 가지고 그냥 뭐 주구장창 몇 년 쓸 거라 생각하는데 예. 그 충전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교체 주기는 짧아질 수밖에 없다. 네, 당연히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로봇의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랑 다른 거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되는 거고. 네. P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든 뭐 하이니켈 배터리든 P가 일단은 LFP보다 훨씬 더 높긴 그렇죠. 한데 예. 로봇 같은 경우는 여기에 Q까지 나중에 붙어지니까 그렇죠. 예, 초기 확산 속도는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않겠지만 그게 이게 누적이 되면 엄청난 속도로 분할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 하이니켈이나 전고체로 갈수록 기술력이 우리가 중고 업체들과는 더 벌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장악력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참 배터리도 지금 사실은 그런데 요즘엔 완전히 어둡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완전히 무슨 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지 않고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도 괜찮고 그렇긴 한데 이게 로봇 쪽 확실히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테마성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이거는 오늘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이건 네. 약간 우려 사항인데 뭐 시간이 또 많이 남지도 않아서 머스크 얘기인데요. 네, 테슬라가 얼마 전에 그 건식 네. 그 쪽에 이 4680 배터리를 자기네가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이제 확인 여부는 있어야 되겠지만 네. 중요한 게 네.
이렇게 머스크처럼 뭔가 자꾸 내재화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게 뭐 변수가 될 만한 얘기입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끊임없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하는 거는 배터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걸 그렇죠. 상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과연 건식 공정에서 만약에 진짜로 성공했다면 건 대단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습식 공정하고 건식 공정의 차이점은 뭐냐면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습식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활물질, 거기다 바인더에다가 용매, 그러니까 액체를 붓는 액체, 거잖아요. 네. 그래 전극에 펴 바르는 겁니다. 그럼 펴 발랐으니까 이거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전기 오븐에 들어가는데 이게 수십 미터에서 100m.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야. 전체 배터리를 만드는 에너지의 한 30-40%를 여기에 다 잡아먹는 거예요. 습식 공정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습식 고정만 이걸 갖다가 그것만 없애도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용도 줄이고. 엄청나게 줄이지. 네. 그래서 건식 공정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극 공정에는 성공했다는데 드디어 양극 공정에 성공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 근데 이게 과연 성공했느냐 여부는 성공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랩 수준에서 성공한 거랑 대량 양산에서의 성공한 거랑 의미 자체가 달라요. 늘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양산이 중요하다. 네, 수율을 잡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LG엔솔도 지금 건식 공정을 하고 있어요. 아, LG엔솔은 뭐냐면은 양산으로 들어간 음극과 양극을 동시에 건식 공정을 적용하겠다는 데서 지금 벌써 파일럿 라인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양산 완벽하게 하는 건 28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테슬라가 먼저 했다라고 그래서 그게 글쎄요. 그게 어떤 뭐 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왜 NNF의 그 NCMA 양극재 네. 직납하는 걸 갖다 그렇게 줄여서 가져갔겠어요. 그걸 성공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성공할 수 있지만은 배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랩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양산에 성공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 코스닥은 다시 상승세로 좀 돌아섰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K배터리, 특히 전고체 배터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시장 성장력, 이게 주목이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가능성, 성장, 잠재력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해가 쨍하게 뜰 날이 이제 오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본격적으로 듭니다. 네. 시장 규모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글쎄요, 뭐 전고체 배터리가 먼 미래의 얘기로만 우리가 여겨졌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 그 중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면서 손에 잡힐 듯이 어느새 이제 가까워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그 조사하는 기관이라든지 분석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뭐 SNE 리서치라든지 루츠 그 어널리시스 등의 어떤 데이터를 종합하면은 이 성장률 관점에서 놓고 보면 대충 한 30에서 40% 연평균 이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는 대부분의 기관이 좀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한 고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 이미 이제 기술 검증 단계를 갖다가 이미 지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사실 상용화에 어떻게 보게 되면 바로 직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25년을 놓고 본다라면 지난해죠. 이게 시장 형성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시장 규모는 뭐 한 16억 달러니까 굉장히 미미하죠. 근데 이제 주로 소형 가전이라든지 웨어러블 기기 및 완성체 업체들 양산하는 완성체 업체들의 일부 샘플로 이제 공급이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시장을 갖다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2030년까지 좀 타임라인을 좀 늘려보면은 이게 이제 본격 상용화기가 한 2030년이 되면은 상용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기관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시장 규모가 약 125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7조 원에서 한 55조 원 정도 이것도 굉장히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삼성 SDI가 제일 빠릅니다. 2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해서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고 토요타 같은 경우가 뭐 27년에서 28년 정도를 갖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요 기업의 양산이 내년 한 내후년 정도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양산되는 걸 갖다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거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2035년 정도 되면은 대중화 및 어떻게 보면 성숙기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시장 규모는 한 480억 달러, 한 네. 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65조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한 10에서 13% 정도를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하게 될 거다. 2035년 정도 되면 이런 식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의 굉장히 상징적인 게 로봇인데 네네. 그 말인즉슨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로봇이고 네네네. 그 외에도 이제 물체에 뭔가 이제 몸통에 그 배터리가 달려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굉장히 다각화돼 있죠. 일단 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꿈의 주행거리라고 하잖아요. 1000km.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의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지금 뭐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해도 한 30분, 30분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8분 이 정도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한 1000km를 달성한다고 하는 거니까 전기차에도 쓰일 건 분명하겠죠. 하이엔드급 전기차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제일 먼저 채용될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 로봇의 적치 공간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로봇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산업 현장이라든지 가정 내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이슈가 될 수밖에 화재나면 없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채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유망한 부분이 UAM이라든지 EV 톨트라든지 이런 거에는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령 화재가 나거나 폭발을 일으키면 그렇죠. 진짜 위험하죠. 그건 생명이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출력이 요구됩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면 공중을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기체 경량화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출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UAM이라든지 뭐 EV 톨트 이런 데 이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머지 부분들 기존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 점점 하이엔드급 전기차에서 중간 단계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고차의 배터리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오겠죠. 예. 네. 예. 앞서서 삼성 SDI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 밖에 이걸 포함해서 배터리 3사들의 전고체 배터리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27년이 양상 목표니까요. 네. 이게 이제 가능할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24년 말에 벌써 A 샘플, 그러니까 A 샘플이라면 시제품이잖아요. 이걸 갖다 생산해서 그 공급사에 다 공급을 했고요. 25년 상반기부터 B 샘플을 갖다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B 샘플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차량에 달아서 이걸 테스트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능 평가를 갖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이게 삼성 SDI가 27년에 양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삼성 SDI, BMW, 그다음에 솔리드 파워 삼각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 하반기 중에는 네. BMW 차량에 실제로 이 테스트를 갖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현대차하고 그 아틀라스에 탑재하는 현대차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MOU를 갖다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술적 특징은 무음극 기술을 갖다가 채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흑연 대신 탄소 나노층으로 대체해서 에너지 밀도를 갖다가 리터에 900Wh 정도까지 높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의 어떤 기술적 특징은 거기에 있는 거고 삼성 SDI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산 일정이 2030년이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2029년까지 1년 땡겼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파일럿 플랜트를 갖다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 가동을 했냐면 작년 9월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미래기술원에서 실제로 가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제품을 생산해 현재 품질과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검증하는 중이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양산 직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제 놀라운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신소재 바인더라는 걸 개발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통 기존의 그 음극재로는 탄소 음극재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게 전고체에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실리콘 음극재나 리튬 메탈 음극재 예. 혹은 무음극 음극재를 쓰는데 이게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의 특성은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는 그 탄소 그 음극재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충방정 시에 수축각 팽창이 탄소보다도 한 3배 정도 높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액체 전해질일 때는 음극재가 좀 수축 팽창을 하더라도 전해 액이니까 두 부분이 분리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온 전도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를 갖다가 보내고 받는데 전혀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액체일 때는. 근데 이 고체일 때는 어때요? 음극재가 수축 팽창을 갖다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고체 전해질 밀려나겠죠,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공간이 뜨니까 그 전기를 잘 보내주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올 1월 달에 신소재 바인더라는 걸 개발해서 이게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 부분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과 음극재 사이가 충방전으로 해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바인더가 전기를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일단 해결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25년에 이제 파일럿 라인 가동했죠. 그러니까 26년, 27년에 시제품 검증을 할 거고 28년에 램프업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한 29년 정도에는 전기차나 방산 장비에 탑재를 할 수가 있을 거다. 현재 그 SK이온 전고체 배터리는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에 셀을 공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뭐 EV 톨때도 일부 샘플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속도보다는 좀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다가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양산 목표는 여전히 2030년이고요. 이제 비교적 제조가 용이한 고분자계를 먼저 해서 그다음에 이제 황화불계로 넘어가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오창 공장에 이제야 전고체 파일럿 라인 구축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가령 그 반드시 전고체가 아니더라도 4680 배터리를 통해서 일단 저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일정상으로 놓고 보기에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일정상으로 놓고 보기에 LG 엔솔이 가장 좀 그 전고체 배터리에서 좀 늦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평론가님 고체 전해질이나 양극재 이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전고체 예.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게 예. 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고체 전해질이 필요하죠. 황화리튬 전해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도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던 양극재와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는 기술적인 특성이 약간 달라요. 그중에 이제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역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고체 전해질 분야 이 부분에서는 연산 4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를 갖다가 벌써 가동을 했고요. 네.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연산 300에서 500톤 규모 양산 라인을 갖다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27년 초에는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갖다가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정하고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이제 삼성 SDI의 주로 공급을 했었으니까 에코프로비엠이 그 일정에 맞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합물계 고체 전해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 했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리튬 생산하잖아요. 수산화 리튬. 그걸 통해서 황화 리튬을 갖다가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이니켈 그 양극재 분야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1등이잖아요. 뭐 BNM이라든지 롬바이 같은 중국 회사들 다 제치고 1등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무조건 전고체 배터리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단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이것도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잖아요. 양극재 이게 액체일 때는 양극재랑 잘 섞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이 고체니까 양극재 입자랑 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네, 발생을 하겠죠. 부딪히면서 기존의 양극재 입자가 산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양극재 입자를 코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술적이고 그걸 부분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게 충방전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입자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고체다 보니까 양극재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쉽게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단결적 양극재 같은 경우는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국은 단결적 양극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의 어떤 기술적 문제들을 갖다 해결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합 양극재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고체 전해질, 그다음에 양극 활물질, 그다음에 도전제를 한꺼번에 섞는 거예요. 그러면 잘 섞이겠죠, 애초부터.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액체 전해질을 갖다 고체 전해를 썼을 때의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일시에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기술적 특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포스코 피처엠이죠.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고체 기업 팩토리알이라고 있습니다. 이 팩토리알과 원래는 MOU를 맺었었는데 이쪽에 투자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완료함으로써 훨씬 더 밀접하게 됐다는 거고, 팩토리알사의 분석에 의하면은 포스코 피처엠의 그 전고체 전해질이 가장 특성이 우수하더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극재 특성도 굉장히 우수하더라.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들, 가령 뭐 코팅이라든지 단결정 기술 같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포스코 피처엠도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포스코 피처엠은 뭐죠? 음극재를 만들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기존의 탄소 음극재부터 시작해서 인조 흑이온 음극재,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리튬 메탈 음극재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피처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리튬, 니켈, 황.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코크스 생산 과정에 부생가스가 생기는데 거기서 황을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포스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두 부분을 갖다가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 피처엠의 경쟁력도 그 전고체 시대에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예.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앞서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피처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술력에 대해서 네네. 특장점 좀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네. 하이니켈 양극재의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지금 제일 처음 그래도 뭐 몇백 톤 규모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빨리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과 양극재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로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나 전해질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장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에 좀 특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주요 고객사들이 그쪽에 많이 있죠. 가령 뭐 팩토리알사라든지 아까 얘기한 GM이라든지 혼다 같은 북미 고객사들이 있는데 북미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리튬, 그 계열사를 통해서 리튬, 니켈, 그다음에 황화 리튬, 황 이런 것들 싸게 조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고체 전해질을 만들 때 아무래도 그다음에 양극재를 만들 때 굉장히 원가 경쟁력에서 우수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음극재까지 양극재와 음극재를 갖다가 패키지들로 묶어서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양극재는 이쪽에서 받고 음극재는 저쪽에서 받는 것보다도 이걸 한꺼번에 받으면은 훨씬 수월하겠죠. 네, 그렇네요. 그런 쪽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포스코 피처엠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한 큐에 네. 원 스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장점이 되겠네요. 원가 경쟁력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전고체 배터리가 꿈꾸는 세상, 이제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의 흐름도 특장점 가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